신우, 난데 혹시 일 끝났으면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어머, 언니? 태성이 만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태성이가 일이 안 끝났다고. 태성이네 동네 공원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태성이가 일이 늦나 봐. 혹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아니, 아직도 태성이를 안 만났어요? 뭐라고요? 공원에서? 아니, 언니 오늘 폭염경 보라는데 공원에서 이때까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어머머, 미쳤나 봐, 정말. 신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어지러움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김남순 할머니이십니다. 올해로 43인 큰아들 최태성 씨의 어머니죠.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김 할머니의 심정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는 아닐지라도 이토록 더운 여름날 부모를 몇 시간이나 바깥에 내팽개쳐 놓는 망나니 자식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며 아들이 어릴 적 자기 아버지를 잃었기에 홀어머니 아래에서 압이 없는 놈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다고 사연에 적어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김할머니는 요즘에는 아들에게 살면서 전부를 쏟아붓고 노력했더라도 자식에게 훗날 받으려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다 해서 아들에게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태성 씨가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 혼자 식당밥 해다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며 능력이 닿는 한 아들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사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김남순 할머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작게라도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나이 들어 아침잠이 없어진 탓에 매일 아침이면 알아서 눈이 떠지곤 했죠. 어쩔 수 없이 침대에만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 아침부터 이것저것 움직이며 집 청소도 하고 평소와 같이 행동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태성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벌써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의 소식을 듣고 싶기도 했고 아들 목소리도 듣고 싶었으니까요. 태성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태성아, 애들은 잘 있니? 벌써 둘 다 초등학생이 됐지? 네, 잘 지내요. 이번 명절에는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응? 갑자기? 요새 이래저래 조금 힘들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긴 한데 요즘 아이들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이부터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못 해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좁았잖아요. 응, 그렇구나. 아들 태성의 말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여행이다 뭐다. 얼굴 보기 바쁜 건 둘째치고 자기는 어릴 적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것이 그리도 속상했다는 아들의 말에 어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 노력은 무엇이 되나요? 그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오고. 어릴 적 태성이는 이렇게 저에게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 시절, 태성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태성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들어갈 나이가 된 사내아이가 뭘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태성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저를 도와주려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픈 마음이 컸을까요? 태성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대신할게요. 엄마 힘들지 않게 내가 꼭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말의 뜻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성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엄마, 나왔어요. 하며 달려와 안기곤 했습니다. 그 작지만 따뜻한 품은 언제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린 날, 태성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앞에서 눈을 쓸고 있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요. 엄마는 들어가서 따뜻한 꿀물이나 한 잔 드세요. 그 어린아이가 차가운 눈을 쓸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 태성이는 저의 기둥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준 태성이, 태주 덕분에 저도 아들 둘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식당 밥을 해가며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며 능력이 닿는 한 아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랬던 아이가 자라난 지금의 모습을 보니 제가 과연 잘한 것인지 자꾸만 되돌아보게 됩니다. 명절마다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여행을 가는 태성의 가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는 저와의 거리감. 아들 며느리네 부부가 무심해진 지금 그 따뜻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물론 요즘 가족들은 저희 때와는 다르게 핵가족이니 뭐니 자신들의 일상이 더욱 중요하고 부모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죠. 뉴스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대신 생활비를 보내거나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젊은 세대가 부모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들 하더군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식들이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마음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건 아니더군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런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사시나요? 취미라든지 어떤 모임에 나가기라도 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젊은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려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 늙은 부모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기가 벅차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미라클 모닝이다 뭐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유행이라던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가 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낯선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르신들이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부모를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부모 살아계실 적에는 형제끼리 굳이 너가 맡아라 어째라 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여쭙고 장남이 모시고 살던가 정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 아랫 형제들이 군말 없이 부모를 모셨습니다. 제 친구네 부부들도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생활을 살아가며 각자 도생하는 삶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저 죽으면 그때 가서 부모를 모실 걸 후회한들 제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돈만 보내주면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도통 아들 부부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속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자랑을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친구는 아들이 해외로 나간 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왜 잊는 걸까요? 해외에서 커리어다 뭐다 살아가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트로피들을 모두 모아다가 찬장에 두고 지켜본들 그런 것들은 나이 먹으면 다 부질없는 헛것일 뿐인데 친구도 저에게 처음에는 자랑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나중에는 그런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씁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친구는 젊을 적 잘 나가는 상사맨으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당시 아파트도 한 채 사들이고 무척이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당시 아파트도 사들이고 차도 사들이고 정말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모두 하고 살았다고 자부하며 젊은 시절을 다 보냈는데 어머니 아프실 적 병간호도 사람 사서 붙여놓고 일만 하고 다니다 보니 자기가 마주할 수 있었던 부모의 마지막 모습은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임종 직전의 어머니뿐이었다며 펑펑 울던 친구놈이 기억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너무 좋지요. 경험 쌓고 이렇게 저렇게 해외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지막 모습이 자신에게 그저 호스피스 병동에서 콧줄 꽂고 의식도 희미한 모습이라면 평생을 후회해도 늦는다는 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모를까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에 그저 입을 닫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보았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또한 열정을 바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죠. 노인의 경험과 지식, 지혜는 도서관 하나에 가득 찬 많은 책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말일 겁니다. 그것을 어찌 받아들이는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겠지만 저는 노인의 발언권이 이 사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그럽니다. 모쪼록 저는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속에 제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저는 여전히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작은 아들 태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태주는 항상 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하곤 했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태주야. 내가 바쁜 거 알지? 가끔 전화만 해줘도 고맙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가끔이라도 이렇게 전화해주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자주 못 오는 것이 앞서 말했듯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 경험이니 커리어니 뭐니 쌓아 올리기 바쁜 사회이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 생각하는 마음 한 줄이 때때로는 더 크게 고맙고 와닿을 때가 있는 것을 왜 모를까요? 이렇게 자식들의 가끔이나마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밥을 지어 두고두고 나누어 먹으며 버티는 것이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며칠 후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산책로에 피어난 봄꽃들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울에 있는 시누이의 꽃집이 떠올랐어요. 제 시누이는 남편이 아들들 어릴 적에 그렇게 되고 나서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와 아이들과 어울려주며 잘 지내왔습니다. 남들은 시누이랑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면 놀라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일도 아니었어요. 시누 또한 제가 남편 살아생전 남편에게 참 지극정성으로 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죠. 애들 또한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심지어는 학교에서 미술 과제로 고모를 그려다가 선물해 주기도 했죠. 저희 가족에게는 참 특별한 신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신우의 꽃집에 들렸다가 서울에 있는 첫째 아들 태성이네 집에 들릴까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겸사겸사 보고 싶은 가족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간만에 설레는 감정이 들었죠. 태성아, 엄마가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너희 집에 들러도 될까? 오랜만에 고모네 꽃집에 가려고 들렸다가 너희 집에 들려서 얼굴이라도 보고 저녁이나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한 후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 번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바쁜 일이 있진 않을까. 제 전화가 방해가 되면 어쩌나. 그런 불편한 사이가 된 게 참 이상하고 어색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니 점점 더 그렇게 되더군요. 아니면 혹시라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성이는 다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태성아, 날이 좋잖니? 그래서 엄마가 이번 주말에 고모네 꽃집에 들릴 겸 너희 집에 가서 얼굴이나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며느리 해주 얼굴도 좀 볼 겸 내 손주들도 궁금하고 말이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엄마, 그 혜주가 이런 갑작스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머니가 오시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혜주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아들의 대답에서 이미 뭔가가 느껴졌지만 제가 먼저 연락한 것이라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며느리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가는 김에 들린다고 한 것뿐인데 그것도 굳이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어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아들 집 갈 때마다 며느리 허락을 받으시나요? 물론 거리가 가까워서 반찬을 해다 주네, 뭐 집 청소를 해주네, 어쩌네 하면서 불쑥불쑥 찾아가는 건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저번 명절 때도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연휴가 아니면 가족끼리 어디 가기도 참 힘들고 벅차다고 하면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 생일날 잠깐 저녁 약속차 밖에 모여서 저녁밥 한 끼 먹은 게 요 몇 달 동안 본 것의 전부였어요. 제가 서울까지 가서 얼굴 한번 보자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이렇게나 번거롭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어서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삭히느라 차가운 냉차를 한 잔 마시고 있으니 아들 태성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주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밖에서 봐도 될까요? 아니, 요즘 폭염경보다 뭐다 해서 핸드폰이 하루 종일 알람에 징징거리는데 밖에서 만나자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체감온도가 40도가 넘는 날씨에 밖에서 보자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혜주가 집에서 보는 게 조금 불편한가 봐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다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깐 밥이나 먹자는 게 그렇게 불편할 일이라니? 보통 같으면 저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들에게 벌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는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멀리서 왔는데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잠깐 얘기만 하고 보내려 하다니. 엄마, 우리 서로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나아요. 그래, 알았다. 저는 아들의 확고한 대답에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연일 폭염경보에 주의보가 끊이지 않는 한여름 무더위에 밖에서 만나자는 아들 며느리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보다 무거운 마음속 허전한 공허함이 저를 더 속상하게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듭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나이가 드실 거고, 심지어 제 아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겠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힘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지 부모 나이 들면 부모 보필은 하려나 싶은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나이 들면 요양원에 내다 버릴지도 몰라요. 이내 조금 무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날 뻔한 걸 간신히 참았어요. 주말까지 보내는 시간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주말이 되었어요. 신우이는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 저희 방문에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니, 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는 오히려 예상치도 못한 신우의 환대에 왈칵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부는 지 집에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나 반갑게 반겨주니 감동이었죠. 무슨 일이긴 가족끼리 일이 있어서만 만나나. 그냥 날이 좋아서 산책하다가 꽃이 보이잖아. 여기저기 펴 있는 꽃들을 보고 있자니 신우네 꽃집이 생각나서. 어머, 언니. 그 나이에도 낭만 있으시네. 밥은 먹었어요? 아니, 밥은 이따가 태성이네 가서 먹을까 했는데. 제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자 신우는 뭔가를 눈치챈 듯이 저에게 물어왔어요. 언니 요즘 뭔 일 있어요? 표정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그게 저는 살가운 신우의 모습에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아니, 태성이 걔 왜 그렇게 됐대요? 불효막심도 유분수가 있지, 정도가 있지. 언니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저녁 먹고 가요. 그냥 이참에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내려가세요. 딸의 방 비워드릴 테니까. 아니야. 태성이한테 이야기해 놓은 건 있으니까 좀 이따가 태성이가 데리러 올 거야. 저는 신우의 꽃집에 있을 테니 퇴근길에 저를 신우네 꽃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아들 태성이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참이었습니다. 신우도 젊을 때부터 왈가닥한 성격 탓에 태성이 이야기를 듣고는 씩씩거리며 오면 혼쭐을 내어주겠다기에 그러지 말라고 신우가 그러면 태성이랑 더 사이가 소원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며 저는 신우를 말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태성이가 데리러 오겠다. 나는 그럼 가볼게, 신우. 잘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신우랑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은 아들 태성이가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우와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는 어디쯤 오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태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응, 무슨 일이냐니. 오늘 고모네 꽃집 들렸다가 저녁 먹기로 했잖니. 네, 엄마, 오시기로 한 주말이 이번 주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엊그제 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잖아. 혜주가 밖에서 보자고 했다며. 태성이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아, 그 주말이 이번 주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엄마, 지금 고모네 꽃집에 계신 거죠? 너는 애가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엄마가 아까 고모네 꽃집 왔다고 카톡도 보냈잖아. 아, 죄송해요. 일하다가 못 봤네요. 그러면 엄마, 저희 집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갈게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로 버스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허기가 졌어요. 점심은 신혼의 꽃집으로 갈 때 사간 빵을 나눠 먹은 게 전부였고 저녁은 아직 먹질 못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죠. 제가 보기로 한 것도 까먹을 정도로 바쁜 아들을 굳이 보자고 했나 싶어서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들이 말해준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새는 해가 길어져서인지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해가 뜨겁고 더웠습니다. 부채를 하나 챙기긴 했지만 날이 너무 더워서 부채질을 해보아도 더운 바람만 팔랑팔랑 열기를 보탤 뿐이었어요. 공원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너무 더워서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이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너무 더운데 혹시 어디쯤 왔니? 엄마, 제가 일이 있었어서 금방 마무리했고 이제 곧 갈게요. 금방 가요. 응. 아니, 아까 출발한 게 아니었어? 네, 엄마가 오신다는 주말이 이번 주말이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선약이 있었는데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금방 갈 거예요. 아니, 그래, 알았다. 빨리 좀 와줄래? 엄마가 너무 더워서 어지러워. 금방 갈게요, 엄마. 조금만요.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일단 태성이를 만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늘이긴 했지만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은 땅이 너무도 뜨거웠어요. 문득 어지러움과 함께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물병 속 물을 꺼내어 마셔보았지만 하루 종일 가방 속에 들어있으면서 물통도 열을 받은 건지 미지근한 것을 넘어서 따뜻한 수준이더군요. 순간 어지러움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신우가 생각이 났어요. 차라리 아까 신우가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할 때 알겠다고 하고 신우와 함께 있을 걸 뭐하러 이 뜨거운 공원 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서 버려진 부모 마냥 이러고 있을까 싶어서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제 꼴이 참 미련했죠. 저는 그 길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 난데 혹시 일 끝났으면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어머, 언니? 태성이 만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태성이가 일이 안 끝났다고. 태성이네 동네 공원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태성이가 일이 늦나 봐. 혹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아니, 아직도 태성이를 안 만났어요? 뭐라고요? 공원에서? 아니, 언니, 오늘 폭염경 보라는데 공원에서 이때까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어머머, 미쳤나 봐, 정말. 신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어지러움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어딘가에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는 저는 병실이었어요. 복도에서는 호통치는 소리와 간호사가 말리는 소리, 태성이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난장판도 아니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너는 정신머리가 있는 놈이야? 이 불같은 날씨에 지 부모를 공원에 방치해? 아니, 고모, 저도 일정이 있었어요. 금방 가려고 했는데. 불효도 정도가 있지?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 안 해줬으면 네 엄마 더위 먹어서 죽을 뻔했어? 알기나 해.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달려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듣자하니 저는 천만다행으로 신우에게 데리러 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벤치에서 정신을 잃었고 마침 공원에 산책을 하던 시민분의 신고로 저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던 걸 보고는 구급요원이 병원에서 제 마지막 전화 내역으로 연락을 취해보니 신우가 혼비백산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고요. 놀란 신우이는 상황을 전해 듣고는 제 아들 태성이를 불러서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태성이는 지 고모에게 변명이라는 변명은 모두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참이나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사정사정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니, 고모.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올라오셔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당장 앞서 잡은 일들이 있는데 어떡해요? 도대체 네 부모를 공원에 내팽개쳐놓고 해야 했던 그 일이 뭐니? 드러나 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었냔 말이야? 오늘 혜주랑 예약한 식당이 있었어요. 예약금을 이미 건 상황이라서 취소해도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예약? 식당? 그거 니네 엄마랑 가려던 게 아니었어? 아니 오늘 혜주가 가고 싶어 하던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서 힘들게 예약을 한 게 하필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뭐? 언니는 오늘 너네 부부랑 저녁 식사를 먹기로 했다던데? 아, 그것도 엄마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며느리 혜주가 집에서 만나기 불편하니 밖에서 만나자. 차라리 밖에 식당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알았다고 했던 게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리 누워 있으니 밖에서 지 고모에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누운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너네랑 저녁을 먹으려고 이 더운 날 공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언니를 두고 너네끼리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밥을 처먹다가 네 엄마는 저렇게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는 거지? 이거 내가 맞게 이해한 게 맞지?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이내 또다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간호사와 경호직원까지 와서 소란이 났습니다. 방문에 비춰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신우가 제 아들 태성이에게 손찌검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말리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들은 없다. 내 인생의 첫째 아들은 없다. 속으로 이 생각만 되뇌일 수밖에는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면목이 없었는지 그 흔한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다다음 날 둘째 태주가 찾아왔어요. 엄마, 좀 괜찮으세요? 고모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니, 태주야, 너 얼굴이 뭐야? 얼굴이 왜 이래? 둘째 아들 태주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도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서 쌈박질을 하고 왔을 때처럼 터져서 부르터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어제 태성이 형이랑 제가 태성이 형네 집에 찾아가서 한바탕 했어요. 고모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기가 찼습니다.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지가 무엇을 잘한 게 있다고 동생까지 이 지경으로 때려놓다니요. 아니,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널 이렇게 만들었다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태성이네 형 집에 가서 한바탕 한 것도 제 잘못인걸요.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내 탓이다. 엄마가 괜히 서울에 올라와서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내 잘못이야. 저는 괜히 제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설레발을 쳐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망연자실하고 속상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는 정말 싫었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냥 두 번 다시는 첫째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고모는 뭐라니? 신우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부모로서 차마 연락할 엄두가 나지도 않았어요. 고모도 태성이 형한테 크게 뭐라 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 입원하신 그날 복도에서 태성이 형을 혼내시다가 경비원한테 끌려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고야. 저는 머리가 핑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이대로 또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좀 쉬세요. 일단 쉬세요. 둘째 태주는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마저도 괜히 또 태주한테마저 제가 짐이 될까봐 눈치가 보였어요. 아니다, 태주야. 괜히 너까지 엄마가 번거롭게 하는구나. 그만 돌아가 보렴.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이렇게 큰일을 겪고 누워 계신데 제가 옆에 있어야죠. 태주의 말에 저는 주책맞게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 자식이란 뭘까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병원에 머물다가 매일같이 찾아와 주는 태주와 한참을 이야기해도 첫째 태성이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속 시끄러운 이야기라서 듣기에 불편하셨다면 죄송스럽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 이야기에 댓글로나마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는 없을까 싶어서요. 꼭 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오늘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남순 할머님이 겪은 이 기가 차고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저 김할머니의 말씀처럼 첫째 아들은 이제 인생에서 없다라고 지우고 사는 게 답일까요? 김남순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생각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삶을 찾기로 결심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이 폭염 무더위에 몇 시간이나 밖에 방치했던 아들 태성 씨와 며느리 주혜 씨는 아직까지도 김남순 할머니에게 연락 한 통이 없고 그것이 너무도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속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할머님은 차라리 못 이기는 척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맞는 건지 마음이 혼란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지혜로운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 공유해 주시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무료로 계속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